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 작가 조항정입니다. 네, 조 작가님. 네, 우리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네, 어떤 날입니까? 6월 25일. 그렇습니다. 네. 끝입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 6.25 한국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죠.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셨는데, 네, 어떤 목소리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네. 소련제 탱크. 그렇죠. 여기까지가 딱 주입이 돼 있죠. 네. 자, 오늘 6.25 한국 전쟁을 맞아서 우리 친일파 중에서도 군인, 네,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우리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 2분을 모셨는데 먼저 서민교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민교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우리 서민교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기 동국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일본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근대 한일 관계,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육군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과 식민지 조선이라든지 만주국, 타이완 등등의 관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중후하시고. 네, 목소리 완전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전형적인 어떤 그 교수님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강의를 하면 말이죠. 약 25분 후에 학생들이 많이 좁니다. 네, 이 톤으로 쭉 얘기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양질의 강의여도 학생들이 졸기 시작하죠. 한 옥타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민교 선생님이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노영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영기입니다. 네, 우리 노영기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은 광주의 조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한국군 관련돼서 해방 후 한국군 관련되어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요새는 5.18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역시 이제 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전문가시고, 네. 우리 노영기 선생님도 톤을 조금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민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좀 인연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민족문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민족문제연구소 덕분에 자료 제공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친일 인명사전 편찬할 때 제가 또 조금 도움이 되기도 했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노영기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공부하는데 자료도 도움받고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공도 했고 그리고 이제 친일 인명사전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신데, 자, 그럼 우리 조 작가님, 오늘 친일파 중에 대표적인 군 출신 인물 2명. 네. 누구입니까? 한 명은 김석원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천하의 김창룡. 김창룡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서민교 선생님 어떤 인물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연장자 순이 좋을 것 같네요. 누가 연장자입니까? 김창룡하고 김석원이 연장자죠. 김석원은 사실은 구한말 대한 제국 시절에 1907년에 한국군이 해산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1910년에는 이제 한국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무관학교에 재학하고, 무관학교가 당시 2년제였어요. 예. 그 무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지원자를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보냅니다. 자, 일단 먼저 김석원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김석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 요거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친일파 중에서 군 출신, 군대 관련 친일파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박정희. 그리고 백선엽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석원은 동명이인 쌍용그룹 회장이 더 유명하다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그렇게 없는 인물인데, 왜 김석원을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석원 같은 경우는 무관학교
재학 중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육사로 가서 했던 그룹이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 27기 생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제시대 때 전공이 아주 뛰어났다. 특히 이제 중일전쟁 같은 경우 만주사변에도 참전을 하고 중일전쟁 같은 경우도 참전을 해서 한 4년 가까이 중국 전선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석원 같은 경우는 그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중에서도 이제 이 우길장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드문 훈장을 받아요. 우길장이면 그게 상당히 높은 훈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공 훈장 중에 최고죠. 최고 무공 훈장도 받았던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일제 당국에 의해서 그 전쟁 영웅으로 미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쟁 영웅으로서 그러니까 김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호랑이 장군 김석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미화가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도 전쟁터에서 돌아와서도 이제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 군인으로 군속으로 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그 여러 명의 다수의 일본군 장교, 조선인 일본군 장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컸던 인물이다. 그만큼 친일 행적도 뚜렷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친일파 군인.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김석원? 네, 김석원은 1893년생입니다. 19세기에 태어났네요. 그렇죠. 네. 1893년생이고 이제 1910년에 벌써 일본 중앙유년학교로 갑니다. 가가지고 1913년에 일본 육사에 입교를 해서 1915년에 일본 육사 27기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소위로 임관이 됐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장교네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면은 이제 강제 병합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소위로 임관됐을 때는 일본의 각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됐다가 한 5년 뒤에 이제 조선군으로 배속이 돼서 조선에 소속됩니다. 소속돼서 이제 용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군인으로서의 뭐 어떤 행적을 갖게 되는 건가요? 김석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병 장교였습니다만은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만주사변에서 참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일제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벌여서 이 전쟁이 이제 45년 8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24단 조선군 24단 장교로 이제 출전을 해서 특히 이제 유명한 전투가 이 산시성이죠. 산서성의 동원 전투라든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2개 중대 병력을 가지고 중국군 1개 사단과 교전을 해서 7시간 만에 이제 이를 격퇴를 시켰다. 중일전쟁 산서성 전투에서. 그렇죠. 이게 중대요? 2개 중대 병력으로 2개 중대로 사단을 물리쳤다고요? 1개 사단과 접전을 벌였다 하는 걸로. 제가 말이죠. 선생님들. 제가 육군 맹호부대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예비역 병장으로서 2개 중대로 1개 사단을 격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격파를 했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대적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아냈다는 거죠. 대대 병력도 안 되는데 1개 사단을 막아냈다. 그걸로 훈장 타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념이나 뭐 친일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군인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능력 있는 군인이었네요. 그렇게 평가가 되겠죠. 훈장까지 받은 걸 보면. 그럼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해졌겠습니다. 그렇죠. 전쟁 영웅으로 미화를 시켜버립니다. 일제가요? 예, 그렇죠. 이제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담이라든지 미화 작업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김석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군인 영웅이 돼버린 전쟁 영웅이 돼버린 거죠. 군신? 군신. 자, 그럼 37년 산서성 전투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40대에 어떻게 보면은 스타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산서성 전투로.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산서성 전투 외에 그럼 이제 45년까지 쭉 전쟁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뭐 여러 또 어떤 그 무공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무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일전쟁이 37년에 터지고 나서 김석원은 이제 39년 3월에 참전한 지 거의 한 1년 10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서울역에 도착할 때부터 이제 전쟁 영웅으로 완전히 부각이 되면서 뭐 플랜카드 걸고 난리가 난 거죠. 카퍼레이드 같은 거의 카퍼레이드식이 되면서 이때부터 7개월 동안 그러니까 39년 4월부터 39년 11월까지 뭘 하느냐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서울 부민관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전쟁을 미화시키고 찬양하는 순회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전쟁을 미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하고 요때 이제 당시 중일전쟁 참전할 때는 육군 소자였는데 요 시기에 이제 육군 중자로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중자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중령이죠. 일본 육사 출신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 육사를 같이 다니면서도 독립군이 되고 광복군이 됐던 또 다른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경천 장군으로 유명한 김연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청천 장군 본명은 지석규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26기, 27기 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중국으로 망명한다든지 해서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김석원 같은 경우는 패전 당시까지 40원 우리 해방될 때까지 뭐 일본군 장교로 마지막 계급이 이제 육군 대자 우리 육군 대령이죠. 육군 대령으로 이제 평양 병사부 과장으로서 조선 청년들을 일본군 군인으로 내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일본 육사에 갔지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다른 인물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갔던 사람도 있고 계속 일본군 장교로서 안주하면서 일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도 있고 극명하게 갈라졌다라고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지청천 장군이나 김경천 장군. 네. 그럼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일본 육사 같이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회 강연을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그걸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동아일보 1939년 4월 5일자 기사를 보면은요. 김석원 소자 개선 간담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4월 4일 오후 6시 시내 부민관 중강당에서 김석원 소자 개선 간담회를 열었는데 한상용 씨 개회사와 김 소자의 답사가 있은 후 간담을 교환하고 폐회하였는데 당일 참석자는 저명인사 100여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내가 전쟁에서 김석원이 중일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웠느냐 하는 공헌담에 대한 자랑도 하고 일본군 장교로서 전쟁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조선 사람들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이제 강연들을 쭉 하고 다닌 거죠. 그럼 이제 45년 해방은 어디서 맞이하게 되나요? 평양에서 맞이합니다. 평양에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사부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사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44년부터 조선인에 대한 어떤 징병이 실시가 되는데 담당자죠. 그러니까 최선은. 그러니까 병무청장. 지금으로 치면 병무청장. 그렇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성으로 내려오죠. 평양에서요? 네. 왜 경성으로 올까요?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양이 이제 조선군 24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군 24단은 용산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원은 뭐 출신도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단본부라고 할까 조선군 사령부 쪽으로 일단 복귀를 했겠죠. 그래서 서울로 바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마 뭐 이건 추론이지만 그 이제 38선을 경계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소련군한테 무장 해제를 하고 38선 이남은 남한은 이제 미군한테 무장 해제를 당하는 형식이 돼 있었으니까 있기 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양에 남아 있기가. 서울에 와서 경성에 와서 뭘 하게 되죠? 개별적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일본군에 있었던 사람들끼리끼리 좀 모여요. 쉽게 말하면. 만주군은 만주군대로 일본군은 일본군대로 근데 일본군도 뭐 학도병으로 간 사람들은 따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일본 육사 출신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는 없죠.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전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하튼 본인들끼리 모여요. 선후배 간에.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모임 갔는데 특히 과거에 일본군 장교로 고급 장교로 그것도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일본군에 차출된 사람들은 연령대가 이렇게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학병 같은 경우는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해도 돼요.
예, 징병도 끌려갔다고 해도 돼요. 예. 근데 일본 육사는 아니죠. 거기다 우길장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일본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예. 이제 그 48년을 전후해서 이제 한국군도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창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한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생활 경험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 출신이든 만군 출신이든 간에 이제 군대 경험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육사 출신이다가 되면은 이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예. 그리고 실전 경험도 있죠. 물론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1893년생이니까 이때 50대인가요, 벌써? 50대죠, 벌써. 예. 그래서 당시 50이면 굉장히 이제 노인 소리를 듣는 나이. 아, 그렇죠. 지금 50대랑 다르죠. 전혀 다르죠. 예. 근데 여튼 그 창군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됐으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왜 김석원은 군대 복귀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1948년에 네. 한국군 다시 대령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방 전에 일본 계급이 대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8년에 한국군 대령으로 네. 특채가 돼서 군인이 되죠.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대 정신이랄까요? 이런 건 진짜 정말 자주적인 민족 국가를 세우는 일인데 그럼 물론 군대가 필요하죠. 물론 군대 경험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뭐 식민지 신생 독립국가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시대에 예? 그 연합국과 그 적군이었던 패전국에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를 억압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했던 그 군인들을 다시 그 독립국가의 군인으로 그것도 고급 장교로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게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꼭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꼭 필요했을까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좀 독립운동 세력이라든가 광복군 세력이라든가 여기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까? 광복군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짧은 생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창군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친일 장교들이 그런 군사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게 한 후에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과거에 사실 김석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민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미영 귀축이라고 해요. 미영 귀축. 네. 거기에 맞서서 자랑스러운 황군으로서 싸우자. 대강 그런 내용으로 선전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쫓아내야 될 귀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던 미국이나 영국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는 반대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도 그랬었잖아요. 경찰도 그 미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다가 다시 다 복귀하는 것처럼 그 미군정이 그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처리하지 않고 군인들도 그대로 그 창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게 대한민국의 군번 1번은 일본 육사 56기 출신의 이형근이에요. 이형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번 2번이 이제 최병덕이라는 사람인데 거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일본 육사는 최병덕이 30몇 기인가 될 텐데 근데 이 최병덕이 자기가 군번 1번이 안 된 거예요. 후배한테 밀린 거예요. 왜 그랬죠? 이형근은 영어를 잘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 미 군정과 국내에 있었던 그 정치 세력들이 정말 좀 책임을 많이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되는데 어쨌건 대령으로 참가를 한다 이거죠. 참여를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석원은 처음부터는 참여를 안 하고 밖에서 놀아요.
밖이라 하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외에 육해공군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밖에서 그다음에 이제 성남고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박병호가 나온 그 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정부 수립된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면 이 자신들이 군대가 되겠다 또는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방도 됐고 전쟁도 끝났는데 뭐 아직 저기도 안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은 뭐 예전에 7, 80년대에 있었던 교련을 시키는 거죠. 학교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해방 이후 김석원은 뭐 반민특위에 잡혀간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 반민특위에서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우길장까지 받았는데 그 군인들이 당시에 보면은 네. 군 최고 지휘부가 다 반민특위에 어찌 보면은 처벌 대상이에요. 조사와 뭐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일본 육사나 아니면 만주 군관학교나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만주군에서 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군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군은 민간하고 사회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아예 반민특위의 조사 자체를 못하게 미리 선을 그어버려요. 아, 군은 성역이다. 네, 일종의 성역이죠. 그래서 친일파들 중에 일부러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 당시에요? 그렇죠. 군대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 깨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누가 가느냐 하면 고등계 형사들이 모여 있었던 데가 사찰계였는데 이 사찰계 형사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군의 헌병대로 가요. 그렇죠. 뭐 노덕술도 그 유명한 노덕술도 그렇고 이익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헌병대로 들어가고 또 헌병 대장이 사령관이 누구였느냐면 전봉덕이. 전봉덕. 전혜린 아버지. 네, 전혜린 아버지. 어찌됐건 반민특위는 힘도 미약했지만 그나마 또 군은 성역이었다. 네. 예. 그러면 뭐 김석원은 뭐 거리낄 게 없었네요. 네. 해방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이사장 하다가 뭐 특별한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전혀 없죠. 예. 일주일 훈련 받고 육사에 가서 뭐 훈련이라고 해봐야 이건 교관들이 다 자기 그 무슨 강연 들었던 학생들일 텐데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교관이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주일 하고 대령으로 이제. 근데 이때 나이가 이미 50대인데 대령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급을 낮은 걸 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아닙니까? 대령이면 지금 별이 없었습니까? 별은 하나가 최고예요. 아, 그 당시. 네, 지금으로 치면은 대령이면 거의 별 셋이. 아, 그렇군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원스타가 누구였습니까? 송호성이라고 국방경비대 사령관 있고 그 다음에 이영준이나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국군 창설 시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몇 %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통계로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미약해요. 독립운동 세력의 비율은 아주 미미하다. 미미하죠. 너무 미미해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내지 않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셈인 게 예를 들면 군사여공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육사의 사실은 전신인데 근데 그 중에서 110명이 임관을 했는데 1번은 이제 이형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응준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통역을 하다가 이 맞사위가 돼요. 중간에 이제 전쟁 때 죽는데 어쨌든 하는데 이 110명 중에 중국군에서 근무한 사람은 이성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친일군대예요. 군벌이 왕정이 군이어가지고 친일군대에 있었고 남는 사람은 유해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본 육사, 만주 군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 학도병이랄지 지원병이랄지 이런 식으로 갔고 근데
그 출신들이 사실은 일본군 출신들이 언제까지 참모총장을 하느냐 하면 네. 육군만 따지면은 1979년까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네. 79년까지 일본군 출신이 대한민국 참모총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제 누구냐면 주월 마지막 사령관이었던 이세호인데 이세호라는 그 양반도 일본군 지원병 출신. 네. 그리고 뭐 4.19 전후로 해서는 학병 출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초창기에는 뭐 세 사람이에요. 참모총장은.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영준 같은 인물이 간혹 끼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정일권, 백선엽, 최병덕, 네. 이형근. 최병덕은 중간에 이제 하동전투에서 죽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 사람, 이형근은 일본 육사, 정일권은 일본 육사에 2년간 가 있었던 사람. 예. 그 다음에 저기 백선엽은 만주 군관학교. 뭐 국군 창설 과정에서의 이 친일파 문제는 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해도 될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참. 자, 그래서 이제 48년에 대령으로 네. 이제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이제 6월 25일 오늘 이게 벌어지잖아요. 네. 아까 그 우리가 김석원을 봤을 때 굉장히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군인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6.25 한국 전쟁에서도 군인이었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네. 그 더 중요한 게 네. 사실은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6월 25일 날 4시에 포격이 시작되면서 시작은 됐는데 네. 그 전에 이미 38선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지전 같은 게 많이 있었죠. 네. 네.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개성에서 1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단장이었어요. 1사단 사단장. 예. 한국전쟁 직전에. 직전은 49년. 아니고 49년에. 예. 49년 4월부터. 예. 4월부터 이제 있다가 중간에 바뀌는데 백선엽으로 바뀌긴 하지만은 4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나와요. 49년에요? 네. 어떤 전투가 있었죠? 5월 달에 있었는데 예. 거의 사단급이 양쪽에서 맞붙어요. 어. 그리고 계속 불은 계속 나요. 예. 뭐 어느 날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5월 4일인가 5일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박격포탄을 들고 6탄 시병사가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6탄 시병사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아마 6탄 7용사일 거고. 6탄 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6탄 시병사. 예. 이게 한국전쟁 전에 49년 5월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 6탄 시병사가? 말 그대로예요. 10명이 10명이 예. 박격포탄을 들고 예. 적의 고지를 향해서 돌격을 했다. 근데 좀 그 당시에 웃겼던 게 이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포로로 잡혀버렸다는 설이 유력해요. 사실은. 인민군한테? 네. 그래서 다음날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이야기가 인민군 대남 방송이에요? 그랬다는 말이 있고 뭐 그 당시에 북한 자료를 보면은 몇 명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방식이 전쟁을 이렇게 선전하는 방식, 전투를 선전하는 방식이 일본과 너무 유사해요. 첫째는 6탄 시병사 이야기는 아마 저 서민교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텐데 6탄 삼용사로부터 차용을 해왔고 6탄 삼용사. 네. 6탄 삼용사는 뭡니까? 1904년 러일 전쟁 때 이제 그 여순 공략전을 하면서 전사자 최초의 전사자를 미화시키는 이런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930년대 40년대 본격적으로 일본이 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해요. 미화시키는 영웅들이 탄생을 하는데 한국군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뭐 6탄 삼용사, 6탄 시병사 뭐 하는 식의 미화 작업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게 49년 5월에 6탄 시병사까지 왔다. 또 책을 만들어요. 국방부에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요? 네, 정무부에서 6탄 시병사전을 전기를 만들어요. 아니 근데 뭐 대남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호국의 영령들을 우리가 존경해서 위인 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음악회도 하고
그야말로 보훈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 다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좀 너무 일본식으로 전문 용어로 하면 이걸 이제 백병전이라고 하는데요. 백병전. 네,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병이란 말이 뭐냐면 맨주먹 쥐고 돌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일종의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예요. 그러니까 육탄 돌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무기도 없고 싸울 능력이 안 되면서 그냥 정신주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선전을 하느냐면 서양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동양의 정신주의가 승리를 거뒀다. 하는 걸 가지고 일본군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최후에 안 되면 백병전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일본군 출신 조선인 장교들도 그런 교육을 쭉 받았으니까 뭐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 깊게 배겨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육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국주의 용어네요. 네, 그렇죠. 야, 근데 이제 50년 한국 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전에 49년부터 그런 전투들이 많았는데 김석원이 그 당시 이제 개성의 1사단 사단장으로 있으면서 육탄 식용사를 막 선전을 했다. 선전만 한 게 아니라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일본군처럼 싸워요. 아까 말씀하셨던 백병전과 같이 돌격 앞으로예요. 한국 전쟁에서도요? 아니 그 전에. 그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일본 앞장섭니까? 그러기도 해요. 지금 이제 50대가 막 넘었는데도. 일본도를 꺼내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요. 일본도를 차고 다녔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에 복장은 일본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도를 찰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민 사단장이. 군대 용어가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통일을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일본도를 차고 있었다는 건 이건 그 당시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미군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국주의의 잔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데 49년이라. 미군의 고문관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 군정이나 뭐 대한민국 정부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장이 일본도를 차고 다녀도? 일본도를 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술이라는 게 군사 전술이나 기술이 없으니까 미군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마도 1사단장에서 그만두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소한 부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전투할 때 일본도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니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군을 창설할 때 그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사단장이라는 자가 일본도를 차고 있다. 이런 게 상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고 조금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국군 창설하고 난 다음에 한국군의 예를 들어서 내무생활 지침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런 어떤 규칙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군 생활에 필요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일본어 그대로입니다. 일본식 그대로. 일본식 그대로라서 제가 이제 그 일본군 내무 관련 자료 이런 거 읽다가 보니까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처음 보는데 일본 자료는 처음 접하는 건데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 자세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운운하면서 우리가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일본 교본 그대로입니다. 일본 교본 그대로고 혹시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저 알 건데 총기 수입 아시죠? 총기 수입. 네, 총기 수입. 그 총기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해서 무슨 말인가 수입이라는 게. 저도 그 총기 수입하라는 맨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두드려 맞았습니다만은 일본 말이에요. 수입이란 말이요? 수입이란 말이 일본어예요, 일본어. 제가 손질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닦으라 정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한자 일본어 한자 읽기를 한국식 한자로 읽어서 총기 수입하라고 하니까 이건 수출의 반대말 수입인가 했다가 근데 그대로 그런 게 그대로 남아서 그러니까 일본군의 어떤 그 군사 제도 내지는 형식 하다못해 그 내무지침까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 이런 거가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왔다. 한국군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식민지 유산이죠.
그렇죠.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라지고 없는 일제시대의 어떤 군대 제도의 시스템이 여전히 한국군에는 지금도 남아있다. 그리고 김석원이 일본도를 계속 차고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여전히 군국주의의 군인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많이 차고 다녔었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석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도. 한국 전쟁에는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쟁 당시에는. 아니 49년 10월에 잠깐 예편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뭐 최병덕하고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잠깐 예편을 했다가 50년 7월에 한국 전쟁 터지고 나서 6월달에 터지잖아요. 그 7월달에 다시 이제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현역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수도사단장. 이 되는 거죠. 그럼 수도사단장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한 거네요. 네. 그럼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이 된 다음엔 김석원은 뭐 어떤 길을 걷게 되나요? 이제 학교 운영해요, 사실은. 성남고등학교. 그리고 민의원에 한번 당선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나요? 네네. 5대 민의원에서 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사학재단들이 가는 코스대로 갔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성남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검도, 그다음에 유도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커서 나중에 군인이 돼야 된다. 어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존재를 했던 인물이고 해방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본과 그 교류를 굉장히 매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도 대회를 한다든지 한일 학생 검도 대회라든지 유도 대회라든지 하는 걸 하면서 일본과도 상당히 교분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석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956년에 이제 군에서 완전히 예편합니다. 이때 나이가 64세예요. 64세 예편하고 나서 이제 성남고등학교 교장도 지내고 제5대 이제 국회의원 영등포에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활동하다가 1978년에 이제 85세로 사망을 합니다. 1978년에 사망했는데 죽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1977년에 이제 그 회고록을 출간을 해요. 노병의 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요새는 찾아보기 힘든 책입니다만은 이 노병의 한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자기의 일생의 자서전을 쭉 기술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뭐 자기 뭐 자랑도 좀 있지만 무공다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조금 회한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일본 군복을 계속 입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박차고 나가서 독립운동으로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래서 일본 군복을 계속 걸치고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반성의 색깔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도 난 또 군인으로 열심히 살았다 하는 식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을 뭐 참회나 반성으로 보긴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자기가 아쉬움 뭐 그 정도지.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은 친일파 중에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의미는 좀 부여는 해줄 수 있겠네요. 참회나 반성으로 보긴 힘들지만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언급도 안 한 친일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을 필요는 있다. 그게 더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본인이 자서전을 쓴 거니까 일종의 자술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친일 행위 증거 자료가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김석원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석원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서민교 선생님은 어떻게 한 줄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야정군? 그런 점이 이제 주변에서 이용하거나 활용하기도 편했지 않았느나. 그래서 그런 거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반민족 행위고 친일 행위다 하는 거를 별로 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그 휩쓸려 들어가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용당했던 측면도 상당히 좀 크지 않았을까. 우리 노영기 선생님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충실한 제국의 군인이었죠. 충실한 제국의 군인.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해방 후에도 일본도를 찾던 충실한 제국의 군국주의의 화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 작가님은요?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어떤 거요? 군 부분은 그 친일 청산의 대상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고고하고, 그다음에 김석원의 경력에서 봤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이 사람이 징병제를 조선인들을 징병할 때 제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점. 수만 명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런 피해자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급 친일파래요, 진짜. 자, 김석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창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